네, 자료 46쪽 이제 위험 부담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시간을 봤지만은 귀책 사유 없는 이행 불능이 되게 되면 그 채무자는 이제 해방이 됩니다.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그다음에 먼저 이제 확인해 두실 거 귀책 사유 없는 이행 불능 사유 없는 이행 불능 있게 되면 그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한다. 이것 자체는 먼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 소멸의 원인이 다양하게 있는데 변제해버렸다. 다 이행해버렸다. 그러면은 변제로 인해서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이 귀책 사유 없는 이행 불능이 있게 되면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그렇게 돼서 결국에 다시 한번 보면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후발적 불능으로서 5월 1일자 벼락을 맞아 가지고 이 물건이 몇일 돼버렸다. 그러면 소유권은 소멸해버립니다. 그럴 때 일단은 이제 그 각각의 채권 채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갑은 매도인이니까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을 하겠죠. 그랬고 을은 이제 소유권 관점에서만 보면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내지는 소유권 이전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금에 관해서는 이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매도인이니까 내지는 대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귀책 사유 없는 이행 불능이 일어났으니까 이 소유권 이전 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얘가 소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채무가 없으니까 이 채권도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귀책 사유 없는 이행 불능에 따른 당연한 효과입니다. 당연한 효과. 그렇다면은 이제 갑에게는 채무도 있었지만 채권도 있었죠. 이 채권은 어떻게 되는가? 반대로 이 갑의 채무가 소멸됐을 때 을의 대금 채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처리를 하는 게 이제 위험 부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입법주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입법주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 경우에 있어서는 이 대금 채권도 소멸하게 된다. 즉 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돈을 달라고 못한다.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금 채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소멸하는 게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소멸 안 시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위쪽 같은 경우에는 귀책 사유 없는 이행 불능에 의해서 이 채무가 당연히 소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의 이 채권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우리 민법이 위험 부담의 법리 이걸 따르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그래서 이 위험 부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설명드리는 거 이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우리 교재의 문장을 보게 보면 우리 기본서의 문장을 보게 되면 그 말이 조금씩 어려운 용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소유권을 이전을 해줘야 될 채무를 가지고 있죠. 다른 한편으로 그 반대로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갑은 또 반대 채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랬고 여기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을 한다고 할 때 이 위험을 뭐라고 하느냐? 대가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가 위험이라고 했을 때 이 대가의 의미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채무자 대가 위험 부담주의에 의해서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소멸하고 이 대금 채권 갑이 가지고 있는 반대 채권도 소멸하게 되는데 이 반대 채권은 왜 생겼느냐?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는 대가로 생겼다.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는 대가로 가지게 된 채권. 이 채권이 없어져 버린다. 이 채권도 소멸돼 버린다. 그래서 대가로 얻은 채권이 소멸할 위험. 이거를 대가 위험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갑이 부담하는 소유권 이전 채무 그 부담하는 대가로 가지게 됐던 반대 채권인 대금 채권 이것이 소멸해버리는 그 대가가 반대 채권이 소멸해버리는 위험
이것 자체 소멸시켜버리니까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각각에 발생해가지고 그 효과로서 발생했던 채권 채무는 모두 다 소멸되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제 판례가 쓴 표현, 판례. 그랬을 때 이 계약관계는 소멸하게 된다. 조금 전 시간에 이 갑 같은 경우에는 해방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을이 해제를 할 수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지금 채권 채무는 을의 해제에 의해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의해서 소멸한다. 그러면 계약관계는 소멸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채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 만약에 을이 여기에 대해서 4월 1일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을 했다. 1,000만 원 지급을 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계약관계가 소멸해버렸으니까 법률상 원인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을은 줄 필요가 없는데 준 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지급한 것이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이 부당이득 반환에 의해서 원상회복을 해서 뒤처리를 하게 된다. 그랬고 이 판례가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부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우리의 사례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아직 을에게 주택이 인도되거나 등기가 이전되거나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낭뢰로 매도인 갑에게는 아무런 잘못 없이 그 주택이 불타 허물어졌다고 하자. 이 경우 매도인 갑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채무가 그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니까 이 채무는 소멸하게 되고 그래서 해방되고 기타 무슨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대방 을은 그가 위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대금 지급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는가? 갑은 이미 그 채무를 면했는데 을은 여전히 자신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가? 이와 같이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그래서 동시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 같은 경우에 쌍동위 이렇게 쌍무계약에서 한쪽의 채무가 그 이행이 종료되기 전에 이행 불능으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 이거 소멸됐습니다. 소멸된 경우에 다른 쪽의 채무, 을의 대금 채무가 존속하는가 하는 문제는 위험부담의 법리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 일단 확인해 둘 것. 그러므로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이죠. 당사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편무계약에는 위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지가 않는다. 다른 쪽에 채무가 없으니까 걔도 소멸시킬 것인가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가 아예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의 위와 같은 소멸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는 반대 채권, 이거는 그가 소유권 이전 채무 부담의 대가로 얻은 것이다. 그 반대 채권이 소멸할 위험, 이른바 대가 위험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은 예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그러나 민법은 타당하게도,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우리 민법이 가장 이건 타당성이 있다, 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타당하게도 그 경우에는 갑은 채권을, 이 대금 채권을 상실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채무의 채무자는 그 반면에 그 상대방에 대한 반대 채권을 상실한다라는 태도, 채무는 소멸했고 해방이 됐지만 그 상대방에 대한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상실한다, 소멸한다는 태도를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쌍방의 채무가 다 소멸하면 어떻습니까? 채권 채무 다 없어져 버렸죠. 쌍방의 채무가 다 소멸하게 되면 계약이 무효인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서, 즉 계약관계가 소멸되니까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이행한 것이 있으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행지체, 이행거절 나와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의 유형으로서 이행지체와 이행거절을 배우는 것은 무엇을 위한 준비 작업입니까? 계약의 해제를 공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그랬고 이제 이 부분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이행불능 이외의 채무 불이행도 극히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다양한 형태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 중에서 가장 현저한 유형은 이행지체라고 할 것이다.
이행지체라, 그러니까 이행불능 이외의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유형은 바로 이행지체다. 이행지체란 채무를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기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행기라고 하죠. 이행하기로, 채무를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이 기일, 이행기일에 채무의 내용에 젖힌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요소로 하는 채무불이행을 말한다. 이행불능과 마찬가지로 이행지체도 민법이 정면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채무불이행 유형이다. 실제로 이행지체는 채무불이행의 독자적인 유형이 될 만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분류들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의미가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일정한 시점의 경과라는 극히 단순하고 명쾌한 징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어서 가장 시초적이고 원초적이고 또는 가장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 된 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이 이행지체, 시간으로 딱 기준해가지고 넘어섰다, 그러니까 이행주체다, 이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공격 방법이 된다. 다음에 이행거절. 이행거절에 일단 의미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행을 거절하겠다, 확고한 의사표시를 전국적으로 진지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그 말은 이행 불능은 아니라는 거죠. 이행하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의사를 채권자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진지하게 표시를 해서 더 이상은 그의 임의에 따른 의사에 따른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의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인 해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해제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알아둬야 한다는 거죠. 특별한 법률 효과가 귀속되고 있다. 즉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게 이제 이행 거절이, 이거는 지금 조문에는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상 요구되는 채무자의 최고가 없이도 해제를 할 수가 있는 것,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행 거절은 최고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것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부터 쭉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이 학자가 이행 거절이 왜 이 채무불이행의 유형 하나로서 이 의미가 있는가, 그것 자체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 정도 읽어봐 주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48번 항목에 계약의 해제가 나와 있습니다.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봤지만은 채무불이행의 효과 내지 채무불이행의 내용, 아니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핵심적인 구제 수단은 손해배상 청구하고 해제권 취득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나옵니다. 채무불이행의 책임의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손해배상이고, 둘째는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는 것, 즉 해제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랬고 이제 해제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디에서 한번 배웠습니까? 해약금 해제. 그러면 그 경우에 있어서는 해제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효력을 없애버리는 것, 그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의 해제란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를 한다. 그런데 비슷한 마찬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앞에서 본 취소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약간 이제 해제하고 비슷하긴 한데, 그러니까 해제, 일방적으로 계약 효력을 없애버리는 것, 소멸시켜버리는 것, 그럴 때 여기에서 이렇게 취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효과가 납니다. 취행소무,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가지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져 버린다. 그런데 취소와 해제의 차이는 뭐냐면, 취소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인정됩니까? 재착사강. 그러니까 이 성립 과정에 고장이 나는 것. 그러므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의 해제라는 것은 채무 불이행의 효과니까 이 경우에는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한 이러한 계약을 그 진행 과정 내지는 이행 과정, 이행되어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효력을 없애버리는 것, 그걸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취소하고 구별을 해야 되고, 지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라는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법정 해제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 법에서 딱 정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해제할 수 있게. 근데 이와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약정 해제입니다.
그래서 약정 해제는 이러한 경우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왜 매도를 하려고 하느냐? 미국으로 발령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을 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발령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90% 정도 가능성, 아주 확실성이 높다라는 거죠. 90%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계속 안고 있어봐야 뭐 가격 올라갈 생각도 안 드니까 그냥 팔고 일단 미국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다른 10% 가능성, 즉 발령이 안 나게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여러분 곤란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특약을 달아가지고 만약에 내가 미국으로 발령이 안 나게 되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더니 상대방이 오케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특약을 했죠. 서로 합의를 했죠. 그러한 경우에 그 바로 해제가 약정 해제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금도 쭉 말씀드리는 이 보통 해제하는 것은 이 법률 규정에 의한 해제를 가지고 중심적으로 살펴보지만 이러한 해제권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합의에 의해서 특약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는 계약이 제한 능력자에 의해서 체결되었다거나 착오 또는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든가 즉 재착사강 그러한 사유로 성립 과정에 고장이 나서 계약의 성립 그 자체에 고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를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해제는 일단 완전히 계약 자체가 문제가 없습니다.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당사자가 그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물론 해제는 지금 우리가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법정 해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면서 그 일방 또는 쌍방이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해서도 그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권이 발생하게 된다.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그 해제를 우리가 법정해제라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법에 써져 있다는 거죠. 이행불능과 해제, 이행지체와 해제 그런 식으로 그걸 법정해제라고 하고 후자를 약정해제라고 하는데 실제로 더욱 빈번하게 문제되는 것은 전자의 즉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이야기가 되는 법정해제라는 것이다. 다음에 59번에 형성권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형성권은 해제권, 취소권 그러한 것을 들 수가 있다. 형성권이란 건 뭐냐면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권이나 취소권과 같이 그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타인과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형성권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권리는 일단 행사되고 나면 그 자체는 바로 소멸한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본 강의에 들어가게 되면 취소권을 공부를 하면서 취소권을 두 가지의 각도에서 살펴봅니다. 하나는 취소권에 관련된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취소권이 소멸하는 것. 취소권 소멸의 관점에서 살펴보는데 그 취소권 소멸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취소권이 소멸하는 것 이걸 가지고 취소권을 살펴볼 텐데 이걸 딱 소멸하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나눠가지고 취소권 행사로 소멸하는 경우 그 다음에 행사 이외의 사유 이렇게 적었을 때 지금 이 부분 취소권은 행사하면 소멸한다. 권리가 있었는데 그 권리를 써버렸으니까 소멸한다. 그때 이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형성권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이 권리는 행사되게 되면 이 자체는 바로 소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소멸하고 대신에 그 효과로서 법률관계가 직접적으로 변동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해제의 경우에도 취소에 있어서와 같이 주의할 점은 취소할 수 있다하고 취소했다. 취소될 수 있다하고 취소되었다라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죠. 취소할 수 있다. 그거는 유효. 취소되었다. 그거는 무효. 그러한 것처럼 해제도 엄격히 구분되어야 된다. 해제할 수 있다는 것과 해제되었다는 것은 엄격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는 즉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단지 해제권이 발생만 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계약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후자는 해제권이 실제로 행사되어 법률관계가 변동되었다. 근데 해제권은 행사되면 없애버리는 거니까 계약관계가 소멸된다는 거죠. 즉 해제의 경우에는 계약이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60번에 해제권의 발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딱 정해져 있겠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이제 해제권 발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한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 자체가 해제권 발생과 관련돼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하고도 가장 기초적인 것.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이행불능과 기타로 나눕니다. 기타라는 건 이행불능을 제외한 걸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행불능이 있게 되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최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가 필요가 없다. 최고라는 건 뭡니까? 이행을 청구하는 겁니다. 도촉하고 채택하는 것. 그 다음에 기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최고가 필요합니다. 최고가 필요하다. 이게 원칙. 그러면 예외가 있겠죠. 예외. 그 예외가 뭐냐? 바로 이행 거절. 아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행 거절하고 그 다음에 정기행위가 있다. 그러면 최고가 필요한 것, 이 대표적인 것은 이행지체가 되겠죠. 이행지체. 그래서 경우에 이 경우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래서 6월 1일 날 법무사 사무소에 가가지고 돈 받고 등기서류 넘겨주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매매는 쌍무계약이니까 이것 자체를 주의하셨다는 겁니다. 쌍무계약이니까 이행지체. 을이 이행지체에 있다라고 하려면 쌍무계약 특유효력으로서 인정되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동시행 항변권은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존재만으로 당연효로서 지체 책임이 면제가 되니까 을의 동시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갑이 어떻습니까? 6월 1일 날 이렇게 여기에 나왔다 등기소를 다 들고 나타났다. 그러면 갑은 자기의 할 바를 다 한 거죠. 그게 바로 이행의 제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을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을은 이행 지체에 빠진 겁니다. 그럴 때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계속 된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갑이 일단은 무조건 이걸 이행지체를 이유로 바로 이거를 해제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해제의 효력은 아주 강력합니다. 해제권이 발생돼가지고 해제권을 행사를 해버리면, 즉 해제를 해버리면 이제 이 계약은 돌이킬 수가 없죠. 영영 효력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해제가 이 계약관계를 뿌리채 뽑아서 얘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성질을 학자에 따라서는 발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 발본세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발본세권. 뿌리를 뽑고 원천을 막아버린다. 불순분자들을 발본세권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뿌리채 뽑아가지고 이 계약관계를 소멸시켜버리니까 그 경우에 있어서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이 요건 자체를 조금 더 신중하게 규정을 해놨다. 그래서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을이 대금을 안 주면 가령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줘가지고 이제 을에게 이 일주일 안으로 대금을 지급을 해라.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최고한다는 겁니다. 최고. 그런데 그때에도 을이 이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때 바로 해제권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기회를 한 번 더 줘서 이행하라고 하고 그때까지도 이행이 없으면 이때 이제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할 수 있다고 해제되었다는 것, 해제했다는 건 구별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해제권 발생. 그랬고 해제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갑 마음이라는 겁니다. 해제권이 생겼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전적으로 갑의 의사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제의 실익이 뭐냐면 만약에 6월 1일 날 을이 이행을 안 했습니다. 이행을 안 해가지고 이러한 상당기간 정해서 최고하고 해제권이 발생을 하면 해제할 수가 있는데 해제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최고도 안 했습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7월 1일, 8월 1일 계속 돈을 안 주니까 아우 짜증나 하면서 이렇게 병한테 매매를 해버렸다. 매매하고 등기를 해줘버렸다. 그러면 이 경우에 갑은 감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간다라는 거죠. 해제할 수 계약이 아직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계약관계는 그대로 있습니다. 계약관계는 그대로 있다는 말은 갑은 여전히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 계약관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배임죄에 해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계약을 해제했다. 그것의 1차적인 실익은 이 매매계약의 후속력에서 계약은 지켜져야 되죠. 그래서 후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해방이 됐다. 해방이 됐으니까 자기 채무, 이제 소유권 이전 채무가 없어졌죠. 소유권 이전 채무가 없어졌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팔게 돼도 이때 감옥에 안 가게 된다. 안 가게 된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최근에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까지 쭉 사정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 부동산은 대세 상승 계속 상당히 많이 올랐죠.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일정 지역은 꽤 많이 오르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한 기회를 잡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구속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게 바로 계약 해제의 첫 번째 그러한 실익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했고 그때까지도 이행이 없었다. 그것만 가지고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게 아닙니다. 해제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시장이 안 좋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해제를 하고 해방이 돼서 이제 감옥에 갈 걱정 없이 매물로 내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계약이 체결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갑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유 어차피 매물로 내봐야 매매 계약이 있을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 경우에 지연배상이나 받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래서 이거는 해제를 해야 계약이 효력이 상실된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번 보시면 해제권의 발생. 해제권은 그 행사로 인하여 계약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다. 일단 계약이 해제되면 이제 그 계약은 영영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민법은 이와 같이 강력한 해제권 아주 강력하죠. 그게 바로 발본성. 뿌리채 뽑아서 계약을 없애버린다. 발생 여부를 보다 신중한 요건에 걸리게 하고 있다. 이 신중한 요건이 바로 최고 한번 기회를 준다라는 겁니다. 민법은 해제권의 발생 요건을 채무 불이행이 이행불능인가 아니면 기타의 채무 불이행인가에 따라 나누어 정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전자의 경우, 즉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할 필요가 없이 바로 해제권이 발생한다. 근데 이 경우에도 이행불능이 됐다고 해서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제권이 발생할 뿐입니다. 그래서 민법 546조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이행이 불능한데 이행하라고 최고해봐야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 불능의 경우에는 채권자 이행을 최고해 보아야 이미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굳이 최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최고가 무의미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기타의 채무 불이행 경우에는 이행 최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땅 아까는 바로 넘어가셔가지고 거기 바로 최고 없이도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바로 해제권이 발생한다. 거기도 땡땡. 여기는 상당한 기간 정해서 최고하고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원칙 동그라미 치시고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 예외는 뭐냐? 이행 거절, 그 다음에 정기 행위. 이행 거절. 상대방이 전국적으로 진지하게
그냥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러한 이행 거절한 사람한테 이행 최고해봐야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 그리고 545조의 정기행위. 정기행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 어떤 게 나왔냐면은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 예를 들어서 오후 1시다. 그러면 오후 1시까지 화환을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시가 넘어서 1시까지도 이게 안 왔다. 그 경우에 있어서 그 계약관계는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그러면 X라는 겁니다. 그때에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해제권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화환이 너무 이쁘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다다음 달에 내 친구 결혼식이 있는데 그때 이 화환 쓸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화환이 뭐 2주, 두 달까지 가겠습니까만은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랬고 여기서 최고라고 하는 것은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에 해제권의 발생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문제는 동시행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무, 바로 쌍무계약에서 발생된 채무를 말을 하겠죠. 그거를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해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 제기가 된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동시행 항변권에서 당연요, 존재요, 그 다음에 이행의 제공과 관련해서 공부를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사례를 예로 들면 매도인 갑이 계약에서 정한 대로 잔금 지급기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가지고 약속된 장소, 예를 들면 법무사, 사무소 등에 나가서 매수인 을을 기다렸다고 하자. 그런데 을은 잔금을 마련하여 가지고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약속된 장소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러면 매도인 갑은 자기 할 바를 다 했으니까 이행을 제공한 셈이 되고, 이행 제공 효과는 뭡니까? 동시행 항변권의 소멸. 즉 이행 제공을 하게 되면 자기 채무에 대해서는 이제 채무 불이행 책임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상대방의 동시행 항변권을 소멸시켰으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된다. 따라서 매수인 을은 이제 소멸됐으니까 더 이상 동시행 항변을 할 수 없게 되며, 동시행 관계에 있을 때에는 존재요 당연으로서 지체 책임은 지지 않았는데 소멸됐으니까 나아가 자신의 대금 지급 채무에 관하여는 이행 지체에 빠지게 된다. 이 경우 매매대금 채권을 가진 매도인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면 이거는 이행 지체니까 우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화해야 된다. 예를 들면 내용 증명 우편을 매수인 을에게 보내서 그것을 받는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 최고 기간 내에 을로부터 잔금의 지급이 없으면 이제 갑은 해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계약이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해제권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갑이 이 권리를 행사를 해서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인 을에게 도달함으로써 매매계약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61번에 해제의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계약이 효력을 상실을 하는데 소급효가 있다. 그것 자체만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제의 효과는 지금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계약의 해제에서 그냥 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법정 해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채무 불이행의 효과로서 인정이 되는 법정 해제를 이야기를 한다. 그럴 때 법정 해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순서로 씁니다. 소, 원, 손. 그랬고 이 소급표입니다. 이거는 다른 글씨로 쓸까요? 네. 그래서 소급표. 그 다음에 원상회복의 문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문제. 손해배상의 문제. 그래서 소, 원, 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해제를 했다. 그러면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랬고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됐으니까 우리가 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 없다. 그 같은 경우에는 급부부당이득에서 어떤 거였습니까? 무효, 취소, 해제. 그러니까 이것 이미 공부했다. 그러니까 원상회복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다음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고 우리 민법 551조에서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아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해제와 구별되는 게 약정해제가 있었죠.
그러면 뒤에서부터 하나씩 없앱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해약금 해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해약금 해제. 후회 가능성의 법적 부정. 그러면 뒤에서 하나씩 없애니까 두 개를 없애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약정 해제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미국에 발령나게 되면 해제할 수 있게 서로 합의를 했죠. 거기에 따라서 해제를 하는 거. 채무 불이행입니까? 채무 불이행 전혀 없죠.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해약금 해제라는 것은 법정 해제입니까? 아니면 약정 해제입니까? 해약금 해제, 계약금 걸어놨다. 그러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교부한 사람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한 사람은 포기해버리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주고 해제할 수 있는 것. 채무불이행은 아무것도 없죠. 채무불이행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자를 보시면 돼요. 해제를 약속한 금액. 해제를 약정한 그 계약금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약금 해제는 약정 해제의 일종인데 이 경우에 있어서 약정 해제의 일종이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의 효과로 인정되는 법정 해제가 아니니까 즉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때 원상회복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니까. 그 말은 해약금 해제를 했다라는 것은 계약금만 걸려있고 어떠한 이행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계약금만 가지고 포기 내지는 배액 주면서 처리를 해버리는 게 해약금 해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상회복을 할래야 할 것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한번 봐두고 그 다음에 이 표로 해가지고 같이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동그라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들은 전부 다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소급표는 있고 소급표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부당이득 원상회복 문제 발생한다. 그러면 손해배상과 관련돼 가지고 하나만 보겠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할까요? 갑소유의 토지하고 을소유의 건물하고 그래서 이 갑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을은 갑은 토지, 을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서로 약속을 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당사자가 모두 금전 이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속을 했죠. 그러한 계약을 교환계약이라고 합니다. 교환계약. 그러면 이제 가령 모두 다 이 부동산의 시가가 둘 다 1억이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억이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4월 1일 날 교환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6월 1일 날 각각 등기서류 교환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 날 이 부동산이 이제 시가가 1억 5천으로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5월 1일 날 병하고 매매해버리고 그 다음에 등기까지 넘겨줘 버렸다. 이게 두 개 다 5월 1일 날. 이렇게 돼버리면 병 소유권 취득합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이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매매계약이 유효가 돼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채무 불이행했죠. 이행불능. 아까 이건 그 사회관념상이니까 전적으로 불가능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기대할 수가 없죠. 갑이 다시 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넘겨준다라는 것은 그러게 되니까 이건 이행불능이 됩니다. 그러면 이행불능의 효과는 뭡니까? 손해배상 청구하고 계약의 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을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때 얼마를 청구하시겠습니까? 참고로 손해배상,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 불능 당시의 시가입니다. 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즉 1억 5천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면 이때 을은 갑에게 얼마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는가? 5천만 원입니까? 아니면 1억 5천만 원입니까? 이게 둘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둘 다 가능하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건 해제와 연관이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물만 보면 갑은 소유권 이전 채무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을은 소유권 이전 채권이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채권
그랬고 이제 계속 말이 좀 헛나옵니다. 토지만 보면 토지 여기다 적어놔봐야 되겠습니다. 틀리지 않게. 토지에 대해서는 갑은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고 을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갑은 소유권 이전 채권을 가지게 되고 있고 채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을은 소유권 이전 채무 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 소유권 이전 채무를 가지고 있다. 소유권 이전 채무.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 불이행의 유형 중에서 이행불능이고 지금 당연히 갑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귀책사유 없는 채무 불이행일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 자체가 소멸하게 되고 나머지를 위험부담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그랬죠.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일 때는 이 소유권 이전 채무가 그냥 단순하게 소멸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 이 소유권 이전 채무가 손배채무로 바뀐다는 거. 그랬고 소유권 이전 채권은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뀐다는 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갑은 그 전에는 소유권 이전 채무가 있다가 얘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가지고 손해배상 채무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을은 이 소유권 이전 채무 그대로 있습니까?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를 했다면 계약은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돼 버립니다. 전부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때는 을은 소유권 이전 채무 어떻습니까? 자기 채무에서 해방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해제를 안 했으니까 이때는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한다라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해제를 안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소유권은 넘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제를 하지 않았다. 해제를 하지 않고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1억 5천입니다. 이 1억 5천은 무슨 말이냐면 소유권 넘겨주고 이거 소유권 받아야 되죠. 이거 대신에 받는 겁니다. 이거 대신에.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시가가 1억 5천이 됐죠. 그거 대신에 받는 이 손해배상 채무 이건 1억 5천이라고 하고 이런 것을 전보배상이다. 전보배상이라는 것은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이거 소유권 그대로 넘겨주는 것에 대신하는 손해배상이니까 1억 5천을 청구를 하게 된다. 그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억 5천을 청구를 할 때 자신의 소유권 이전 채무는 여전히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동시행 항변권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을은 손해배상 청구 채권 1억 5천을 달라고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을이 갑한테 가가지고 등기 서류는 들지 않고 맨손으로 빈둥빈둥 가서 야, 너 1억 5천 나한테 주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갑은 귀책사유가 있는 이행불능을 했으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1억 5천만 원 그냥 줘야 된다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연히 동시행항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너가 소유권 안 넘겨주면 나는 손해배상 못 해주겠다. 너가 소유권 안 넘겨주면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안 넘겨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못 넘겨주겠다라고 동시에 항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소유권 이전 안 넘겨주면 등기서류 안 주면 손해배상 이거 못 해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갑이 을에게 자 너는 여전히 소유권 이전 채무가 있으니까 소유권 넘겨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을은 소유권 이전 토지 소유권 넘겨주는 거 대신 해야 되는 손해배상 채무 1억 5천 안 주면 나는 소유권 등기서류 못 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해제를 해버렸다. 해제를 해버리면 계약이 효력적으로 상실되니까 이 소유권 이전 채무도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채권 채무가 전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해제의 효력에 의해서. 그때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이제 해제하고 남는 손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에는 바로 5천만 원을 청구하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것은 귀책사유가 있는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서 여전히 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유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해제를 하게 됐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되게 된다. 그 부분을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동시행 관계와 관련돼 가지고 동시행항변권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 시험에 나오는 그것에 대비해서라도 지금 여기 해제 배우면서 이 개념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쉬셨다가 이제 해제의 효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계속 진행.